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제14강 금융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제6편 부동산 금융론. 자,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잠시 칠판을 보겠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을 우리 학개론에서는 주로 지분이라고 그러죠. 지분. 자, 타인 자본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어떤 대출을 또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이 어떤 회사를 직접 같이 운영하면 지분 참여자가 되겠고, 단순히 이자만 받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채로서 빌려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금액이 크죠. 그래서 자기 자본만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투자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덜 위험하다는 측면에서는 오를 수 있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큰 땅이나 큰 건물을 살 때는 금융기관을 끼고 또 부채를 쓰기도 하고, 또는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부동산 펀드처럼 또 간접 지분으로서 간접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하여 조달 방법을 책에 적힌 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조달 방법에 지분금융이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이라는 말은 경영자로서 참여한다. 직접 참여하면 지분 중에서도 직접 투자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영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같이 나누겠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자가 아니고 투자 수익, 배당에 참여하면 지분금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분금융, 주식 발행이나 지분권 판매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빌려온 돈이 아니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투자를 한 것이 되므로 상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반면에 원금 손실을 가져올 위험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조인트 벤처. 그래서 이거는 밑에 신디케이트와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소수의 거액 투자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직접 투자다. 지분금융이지만 또 직접 투자를 한다는 말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대한항공이 미국 어떤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한다,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같이 직접 투자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 신디케이터. 이것은 일반 투자자, 즉 소액이지만 여러 명 다수의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고 다수의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인데, 뒤쪽에 개발금융에서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는 또 따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분금융의 한 방법으로 리처, 즉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도 뒤쪽에 따로 나오지만 잠시 보면 기업 조인트벤처 니언 신디케이트와 구별되는 것이, 리처와 부동산 펀드는 지분금융이지만 간접 투자다. 즉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지분 투자이지만 구별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리처와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뭐 실제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자의 어떤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리츠를 잠시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입을 통한 간접 투자. 주식을 매입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투자 수익, 뭐 배당 수익을 또는 뭐 주식 자체의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인데, 펀드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부동산 투자가 목적인 특수 목적 회사, 뭐 SPC의 지분 발행에 참여하는 간접 투자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펀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주로 뮤추얼 펀드라는 말을 쓰는데, 뮤추얼은 상호의, 그래서 이 펀드가 왜 간접 투자인지를 잠시 칠판을 보겠습니다. 펀드 레이저라고 펀드 모집인이 있습니다. 그 모집인이 일반 참여자,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겠죠. 이 자금을 펀드 레이저가 다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고, 그 다음 이 자금을 모은 펀드 모집인이 다시 어떤 부동산에 직접 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펀드 하면 이름이 주로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투자했던 이 사람은 직접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모집에 참여해가 지분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투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금융 보시겠습니다. 부채금융은 저당권 설정이나 사채 발행으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부채금융이다 보니까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또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지분금융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금융에 속하는 것을 한 개씩 보면, 저당금융, 이게 일반적인데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담보자산을 금융권에 맡기고 그에 따라 대출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신탁금융인데, 또 때론 담보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산을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신탁 정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 별표에 저당금융과 신탁금융의 차이가 나오는데, 잠시 보시면 저당금융은 대출은 받았지만 그 담보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차입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신탁금융은 이미 형식적으로나마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방식의 차이로는 저당금융을 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 총액을 설정하고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신탁금융은 신탁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시 저당금융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것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근데 신탁금융은 공매라는 아주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바로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 공매는 주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이랬을 때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신탁금융도 신탁자가 신탁을 통해서 차입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게 된다면 신탁회사는 관계 맺고 있던 금융기관을 통해서 바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신탁회사를 통해서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의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주로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발행하는 사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주택 건설을 하게 된다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상환 사채를 통해서 발행해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하면 청약 예금 가입자만 주택 상환 사채를 매입할 수 있고, 또 주택 상환 사채를 매입하면서 아파트 값의 일부를 내게 되면 일단 기한은 보통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경우 3년 이내로 하고, 주로 실무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2년 이내 이제 주택으로 상환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기가 되면 주택 상환 사채를 통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자산담보부 정권 ABS라고 하는데, 뒤쪽에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인 MBS는 ABS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ABS는 범위가 아주 큽니다. 유동성이 좀 약한 자산, 주택뿐만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ABS 발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도 될 것이고, 다른 하여튼 돈이 될 만한 어떤 자산은 전부 다 현재 유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닌 다른 부동산, 매출 채권, 유가증권, 이 모든 것이 ABS 발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권을 발행하고 돈을 차입하게 되는데, 부채금융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자, 조달 방법은 이와 같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자체가 객관식 시험에 나올 때 어디에 속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 자체가 목적인지 이자 수익 자체가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부채인지 지분금융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서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을 크게 나누면 주택금융하고 토지금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지금융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만 가지고 보면 다시 주택소비금융이냐 주택개발금융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게 주택소비금융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자, 일반 소비금융은 특징이 저당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이며, 주로 주택 대출은 최소 1, 2년이 아니죠.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장기이고, 또 이자율이 매우 쌉니다. 그리고 대출은 일시에 받고 갚아 나가는 것은 분할 상환,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그 밑에 글을 읽어보면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택자금의 지불 능력 형성을 위해 가계에 대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 즉 일반 수요자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주택 소비금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을 보시면 건축대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주택공급업자, 즉 주택건설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죠. 주택소비금융과의 차이점은 주로 주택이 건설되는 단기 동안만 되고, 또 이자율이 소비금융보다는 높고, 대출이 건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 단계에 따라 단계적 대출이 이루어지고, 상환은 건설이 된 직후에 바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비가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밑에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주택금융의 기능이 나오는데, 소비금융이든 개발금융이든 주택 공급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유도한다. 뒤에 청약 통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축을 유도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어떤 경기 조절의 기능을 가진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저당 대출 이자율이 나옵니다. 자, 저당 대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출자라고 하면 차입 돈을 빌리는 사람도 대출자, 어감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뜻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차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고 저당 대출에 있어서 차입자는 바로 민법상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되겠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되겠죠. 자, 저당권의 내용. 자, 저당권에는 실제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 불이행시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즉 돈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실현하겠다 그런 뜻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뭐 원금 보장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 나오는데 우선은 원금도 받아야 되지만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자 수취권이죠. 그래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므로 원금도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이자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저당권의 내용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저당권을 실행하는 어떤 저당 경매권과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이자만 받아가 원금을 놓치면 또 안 되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는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자는 여러분도 돈을 빌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되겠죠. 자, 크게 금융기관의 이자 제도에는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 이자율 제도와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이자율을 달리할 수 있는 변동 이자율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이자율 제도와 변동 이자율 제도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이자율. 자,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자는 원금이 감소하면 감소합니다. 이것을 꼭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고정이지만 매기 갚아 나가는 이자는 그만큼 원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 자체는 감소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정된 것은 이자율이고 이자 자체는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우선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금융기관의 실제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시장 상황을 미리 예정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예상 인플레이율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자율을 책정하여 주로 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율이다. 빌려주는 드러난 이자는 명목 이자율이 되겠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고정 이자율 제도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한번 거기 75쪽에 참고가 바로 그 내용인데 우선 여기를 먼저 강의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비교 75쪽에 그쪽을 봐주십시오. 대출 기간이 예상 인플레이율을 3%로 보고 명목 이자율 8%로 대출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2%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 고정 이자율 채택 시에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죠. 8%로. 그래서 처음에 8%는 실질 이자율 5%와 예상 인플레이션율 3%를 그래서 합산하여 8%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고정 이자율 제도에서는 명목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2%를 추가를 해서 8%가 되어야 된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실질 이자를 5%라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율이 고정 이자율 제도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실질 이자율을 그만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율만큼 낮춰줘야만 명목 이자율을 변동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변동 이자율 제도에서는 만약에 똑같이 빌려줄 때는 8%였는데 예기치 못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한다면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의 명목 이자율을 바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8%에서 바로 10%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예상치 못한 이자율이
차입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1번에 2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 시 자, 명목 이자율이 불변이므로 고정 이자율 제도 하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 실질 이자율이 감소한 만큼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이득을 본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고정 이자율 채택 후에 시장 이자율이 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고정 이자율 제도 하에서는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 차입자가 지금 빌리는 게 더 유리한데 그 전에 빌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부담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차입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먼저 갚아버리고 먼저 빌려온 돈을 갚고 새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그것을 먼저 갚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못 갚게 만드는 것이 은행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일 텐데 못 갚게 하려면 미리 고정 이자율로 대출을 할 때 그게 어떤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된다면 설정한 만기보다 그 이전에 갖게 된다면 약간의 약정한 수수료를 매긴다든지 또는 내나 중도 상환이나 조기 상환이나 같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미리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두면 차입자가 또 갚는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콜에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방금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는 오히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대출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유도하고 새로 빌려줘야만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빌려간 사람이 갚기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갚으라 그러면 안 갚게 되므로 남아있는 잔금을 깎아주면서 원금 상환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변동이자율 보겠습니다. 자, 변동이자율은 그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합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제 변동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동하고 가상금리는 스프레드 또는 마진이라고 하는데 한 1.1%로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가상금리는 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변동하는 기준금리의 지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CD금리, 코픽스금리, 콜금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상단에 조금 자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CD는 뭐의 약자냐면 Certificate of Deposit, 그대로 번역하면 예금을 확인했다, 예금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는 주로 일반인들이 좀 접하지는 못하는데 만약 정기 적금이 만기가 돼서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타려고 가면 은행 창구에서 주로 CD를 매입하게끔 권유를 주로 합니다. CD는 일단 CD 양도성 예금 정서에 적힌 금액은 만약에 양도성 예금 정서 CD에 만약 1억이 적혀가 있다면 실제 이제 발행할 때는 1억보다는 좀 작습니다. 대신 한 1년 후에 1억을 받으시라. 그런 정서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실제 CD 금리만큼 CD 금리로 할인한 금액을 우리는 CD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할인 금액, 할인하는 이자율, 그게 CD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픽스는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인데 자금 조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픽스를 새로 만든 것은 그 위에서 말한 CD가 은행의 자금 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또 CD 금리가
자본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2010년도에 은행연합회에서 새로 자본 조달 비용으로 코픽스라는 금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변동이자율의 기준금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콜은 전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주로 이제 콜 금리라는 것은 금융기관 간에 서로 단기 자금의 어떤 융통을 위해서 보통은 이제 하루고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이제 콜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콜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가 콜 금리가 되겠습니다. 하루 정도니까 최저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코픽스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금리로 해서 거기에 스프레드 마진을 얹어 변동금리의 금리로 책정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변동금리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하고 오히려 가상금리는 고정대가 있다는 거, 수업 목적상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변동시키는 방법으로는 가변이자율, 조정이자율, 재협정이자율이 되어 있는데, 가변이자율은 차입자하고 대출자 사이에 차입 당시에 인플레 감응 지수를 뭘로 할 것인지 약정을 해서 그 약정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가변이자율이라고 하고, 조정이자율은 가변이자율과 방법은 같지만 인플레 감응 지수를 여러 가지를 두고 그 대출자의 어떤 선택의 폭, 즉 금융기관에서 좀 재량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조정이자율이고, 재협정이자율은 대출자와 차입자가 3년이나 5년 정도에 한 번씩 새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재협정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한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 시점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 채택 시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즉 고정 이자율은 한번 채택을 하게 되면 고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율 변동을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고정 이자율은 좀 대출 시점에는 변동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변동 이자율이 대출 당시에는 고정 이자율보다는 좀 낮다. 향후 시장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제각 반영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출 시에는 변동 이자율의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는 다소 낮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정 이자율이 고정대가 있으므로 향후 시장 변동을 반영할 수 없기에 대출 초기에, 대출 당시에 이자율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객관식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대출 당시에는 변동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 다소 낮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 발생 시 좀 전에 고정이자율 제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시장의 이자율이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동이자율에서는 바로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명목이자율을 바로 변동시켜버리므로. 그래서 대출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이자율 제도는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즉 시장의 변동을 제각 반영할수록 그 대출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을 빨리 할수록 그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처음 변동이자율 책정 시에 아무래도 조정 주기를 짧게 하려고 약정을 주로 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살펴본 내용이므로 다음 페이지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6쪽을 봐주십시오. 자, 76쪽에는 고정 이자율을 채택했을 때 차입자가 갚아 나가는 방법이 3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언제나 객관식 지문에서 섞어서 출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라라는 지문이 많이 등장하므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그림을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우선 원금 균등, 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줄여서 CAM이라고 하는데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 그래서 Constant는 일정한, Amortization은 할부 상환한다, 모기지는 저당.
그래서 뭐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 그런데 그 원금이 지금 그 그림에서 보면 매기 일정하게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줄어든 만큼 또 부담하는 이자도 또 줄어들겠지요. 융자 잔고가 줄어들므로.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나누어서 낸다. 근데 뭐 만약에 1년에 한 번 낸다 그러면 10회로 나누어서 원금 부분을 상환을 한다. 즉 1,000만 원씩 갚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매기 갚는 원금은 융자 원금을 그 납부 횟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매기 갚아 나가는 원금은 일정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자는 그 원금이 줄어들면, 즉 융자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융자 잔고의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 이자가 되므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지만 갚아 나가는 이자는 원금 잔고가 줄어들므로 융자 잔고가 줄어들므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초기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많다. 초기에 부담하는 원금이 전 매기에 걸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의 초기 원금 상환액보다 크므로 전체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원금 균등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보다 매기 납부하는 금액이 크다. 이유, 원금액이 커지므로 원금액이 원리금 균등보다 그 일정액이 크므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보겠습니다. 영어 줄여서 CPM이라고 하는데 Constant Payment Mortgage. 자, Payment는 뭐 Pay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로는 바로 뭐 영어 뜻으로는 바로 원리금인 줄 알 수는 없는데 일정하게 지불한다. 그렇게 보면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매기 갚아 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거 지금 그림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컨스탄트 페이먼트입니다. 매기 지불하는 액이 같다. 컨스탄트 일정한 지불. 그래서 C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원금 균등과 좀 비교해 주시면 원금 균등은 원금이 줄어들에 따라 이자가 줄어들어서 매기 갚아 나가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매기 갚는 금액은 똑같은데 단지 원금을 갚아 나감에 따라 이자 부분이 줄어들고 원금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매기 갚는 금액은 일정하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갚은 원금만큼 융자 잔고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이자는 작다. 그 작은데 갚는 금액이 똑같다면 바로 원금을 더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원금은 매기 증가하여 갖게 되고 이자는 그 원금을 또 갚은 만큼 감소함에 따라 이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하지만 매기 똑같은 돈을 갖고 있다. 주로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갚는 금액은 똑같지만 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기 원금 잔고가 줄어들에 따라 갚아 나가는 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래프하고 관련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특징을 적힌 대로 살펴보면 기억에 매기 지불액은 융자 원금의 저당 상수, 투자론에서 살펴봤던 바로 이 저당 상수를 적용하여 구한 값이 원리금 균등 매기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 균등과 마찬가지로 원금을 갚아 나감에 따라 융자 잔고는 줄어들고 그 융자 잔고의 이자율을 곱한 것이 이자다 보니 잔고가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든다. 원리금 균등에서도 이자는 매기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후기에는 원금을 갚아 나간 금액만큼 융자 잔고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원금 상환액이 이자 상환액보다 커지더라.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세 번째 방법 원리금 최정식 분할 상환 방식 GPM이라고 하는데
graduated payment mortgage. 자, 뭐 graduated는 뭐 누진적이다, 단계적이다, 막 그렇게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최정식,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림을 더 조심해서 좀 봐주십시오. 그 그림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발생한 이자보다도 매기 갚아 나가는 돈이 초기에는 작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몇 기가 지났는데 오히려 처음 빌리는 돈보다 융자 잔고가 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발생 이자만큼 덜 갚은 부분이 다시 원금에 합산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억,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으나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누가 주로 이것을 선택하느냐?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이 선호하더라. 즉 젊었다는 말은 향후 라이프 사이클상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소득보다는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아져서 갚을 능력이 향상된다. 그에 따라 그 향상됐을 때 갚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아까 그림에서 설명한 말을 지금 말로 되어 있는데 상환 초기에는 지불액이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므로 부의 상환, 즉 상환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금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 이런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그래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융자 잔고가 오히려 갚아야 될 돈이 처음 빌린 돈보다 더 커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향후 자꾸 갚는 금액이 커지는데 오히려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늘어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차입자는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자율을 지금 빌리는 사람이 꼭 불이행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불이행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처음 초기에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다소 원금 분할 상환이나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는 높게 책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리얼은 차입자의 중도 상환 시 상대적으로 융자 잔고가 가장 많음. 이런 말은 중도에 상환한다 그러면 앞에 일정 기간은 갚았다는 이야기인데 갚아도 실제로는 이자율이 앞에 두 가지 방법보다 높고 그래서 실제 금액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부담했을 경우가 높겠지요. 그래서 이자만 부담했다면 원금은 오히려 별반 줄어든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시 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리금 최정식 분할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아주 고생해서 그려봤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제가 한번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4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